자, 이제 그 3-1단원, 그러니까 중단원 제목이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이었는데 그거의 마지막 소단원으로 중단원과 제목이 똑같죠. 네,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보고 요 중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소단원에서는 중력이 지구상의 물체나 혹은 생물체에 작용하는 여러가지 영향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력이 지구상의 물체에 작용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볼 텐데,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이 보면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낙하하는 것들을 배웠죠. 네. 가만히 놔두어서 정지 상태에서 낙하한 것이 자유낙하 운동이었고, 그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봤었죠. 네. 그 경우에는 이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이었고, 연직 방향으로는 역시 그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자 그 자유낙하 운동과 동일한 운동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하나 정도 더 알아두어야 할 것은 뭐냐면,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도 이런 특징을 좀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비스듬히 던진 경우는 안 합니다. 예, 비스듬히 던진 경우가 뭐 야구공을 던진다든지 뭐 포탄이 날아가는 궤적, 이런 경우인데, 여러분이 배우는 건 가만히 놔두는 거하고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하고 연직 윗방향으로 던진 경우 정도 특징을 알면 되겠습니다. 연직 위로 던져진 물체 같은 경우에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지구의 중력이 있죠. 네. 그러면 얘가 운동하는 방향은 위쪽인데, 그러니까 속도의 방향은 위쪽인데 중력은 아래쪽 방향이에요. 그럼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속력이 점점 느려집니다. 감소한다라고 해도 되고요. 속력이 늘어지는데 계속 느려지는 건 아니죠. 예, 일정하게 느려지다가 어느 순간 잠깐 멈춥니다. 근데 그 멈추는 정말 순간입니다. 멈추는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곧바로 다시 움직이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최고점에서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최고점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지표를 향해 역시 일정한 속도가 증가하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최고점을 찍은 이유는 자유낙하 운동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위로 던져진 운동은 이게 좀 추가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동안은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듭니다. 근데 그 줄어드는 비율하고 내려가면서 속도가 늘어나는 비율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던져져서 올라가는 동안에는 1초마다 9.8m/s씩 줄어드는 거고요. 최고점을 찍은 이후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내려가는 동안에는 속도가 증가하는데 1초에 9.8m/s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결과적으로 가속도는 같은 셈이에요. 네. 1초마다 9.8m/s씩 변합니다. 그래서 그 특징 여러분 조금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교과서에 있는 예시들을 보면, 우리 지구 대기가 질소와 산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질소가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78% 정도 됩니까? 산소가 21% 정도 되죠. 이러한 대기가 형성된 이유는 역시 지구의 중력 때문입니다. 중력이 그 분자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대기가 형성이 되고요. 근데 요 대기권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속해 있는 곳은 대류권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대류권에서는 공기 분자들이 대류합니다. 이동을 하죠. 대류를 합니다. 대류하는 게 이제 순환이 일어나는 건데요. 공기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커서 아래쪽으로 깔아앉으려고 하고요.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아서 위쪽으로 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 있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차가운 공기는 계속 내려오고 뜨거운 공기는 올라오고, 또 지표면에서 또 다시 데워져 가지고 뜨거워지면 다시 올라가고 또 차가워지면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활발하게 대류 운동이 일어나면서 기상 변화가 일어나는 그 기권을 대류권이라고 하고요. 그게 한 지상으로부터 한 11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km, 11km 정도.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그 넘어서 12km 정도까지 올라가서 운항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올라가면은 대류 현상이 잘 안 일어나서 안정된 이 공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구름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다닙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제가 참고 사항으로 얘기해 줄게요. 요거는 실제로 사실 결과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밀도가 큰 공기는 내려가고, 그죠? 그다음에 뜨거워져서 밀도가 작은 공기는 올라간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냐면 부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부력이요. 예, 부력. 부력이 이제 뜰부자의 힘력자인데요. 이게 뜨는 힘이라는 뭐 이런 뜻이죠. 우리가 물에서는 잘 느끼죠. 예, 물에서는 그 뜨는 힘을 잘 느끼는데 공기 중에서 잘 못 느끼죠. 근데 실질적으로 공기 중에 또 부력이 있습니다. 부력이 왜 있냐면 대기압을 좀 설명하면 부력을 조금 감각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대기압이라는 게 결국에 그 대기가 중력에 의해서 당겨져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는 힘에 의한 압력이 대기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있는 공기가 우리를 누르는 압력이 대기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면 대기압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죠.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면 내 위에 있는 공기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짓누르는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산 정도 높이 가면 그 대기압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뭐 우리가 몸으로는 못 느끼지만 뭐 과자 봉지가 부풀어 오른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관측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높이 차이에 따른 압력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래쪽이 압력이 커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위에 있는 유체의 양이 많아지거든요. 유체는 공기나 물 같은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유체의 양이 많으니까 아래로 갈수록 압력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체가 공기 중에 이렇게 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은요 아래쪽이 항상 커요. 위쪽보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위로 미는 압력이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압력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압력에 의한 힘을 다 더해보면 항상 뜨는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을 해요. 그게 부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되냐면 차가운 공기는 전체적으로 똑같은 질량이라도 부피가 작아요. 부피가 작으니까 높이 차이도 작죠. 그만큼 이제 위아래의 압력 차이가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부력을 작게 받는 거예요. 중력은 그대로인데. 근데 똑같은 양의 공기가 뜨거워서 팽창을 하잖아. 그러면 똑같은 질량이니까 무게는 그대로죠. 하지만 덩치가 커지니까 위하고 아래하고의 압력 차이는 커지죠. 그러면 이제 뜨는 방향의 힘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차이 때문에 이제 그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차가운 공기는 상대적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근데 이 과정을 이해를 꼭 하는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 요 정도는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크고 내려가고 뜨거운 공기는 밀도가 작고 올라가고 이런 현상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력도 결국에는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중력 때문에 요 높이에 따른 압력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력과 관련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에서 부력도 중력이에요. 그렇죠. 물에서의 부력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물 속으로 들어갈수록 우리 위에 있는 물의 양이 많아지죠. 그러면 물이 짓누르는 압력이 점점 커지는 거죠. 아래로 갈수록. 근데 이제 공기보다도 그 차이가 같은 높이면 공기보다도 물 속에서의 압력 차이가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몸으로 거의 느끼죠. 물 속에서의 부력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중력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부력이 물 속에서는. 그러니까 막 잘 뜨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 높이 차이도 압력 차이가 제법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뭐 한 30cm 정도 되는 물이 제법 무겁거든요. 그러면 그 압력 차이는 큰 거죠. 근데 공기는 뭐 30cm, 1m 해봤자 그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공기 중에서는 부력을 잘 못 느끼는 거고, 왜냐하면 그거보다는 우리가 무게를 더 많이 받거든 훨씬. 근데 물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물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공기보다 높이 차이에 따른 그 압력 차이가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공기 무게보다 물의 무게가 더 무겁죠. 그러니까 깊이에 따른 압력 차이가 크니까 부력을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지구가 공기하고 물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높이의 차이에 따른 압력 차이도 생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공기 중에 요 수증기가 이제 생기고 나면요, 수증기가 계속 모여가지고 구름이 되죠. 근데 구름이 그러면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수증기가 모여가지고 지표면에 있는 물이 막 수증기로 돼서 올라와 증발해가지고. 근데 이게 무작정 커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커지면 이제 무거워가지고 중력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비와 눈이 돼서 내려오죠. 네.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비와 눈이 돼서 내려온, 그래서 녹은 물 중에서 높이에 있던 높은 지대에 있던 물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왜냐면 중력 때문에 내려가죠. 아래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빙하도 마찬가지. 좀 서서히 움직이긴 하지만 중력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지표의 침식작용을 일으키죠. 침식작용을 일으켜서 지표의 형태를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지표의 변화도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결국에 중력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순환적인 과정이죠. 이렇게 해서 바다로 흘러가면 또 바다에서 또 대규모 증발이 일어나고 구름이 형성되고 다시 중력을 받아서 눈과 비가 되어 내려가고 눈꺼풀도 내려가고 중력에 의해서 고개도 내려가고 이런 현상이 이제 반복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요 교과서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요게 이제 우주 정거장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 같네요. 구름이나 이런 대기가 보이죠? 이런 대기 자체가 있는 것조차도 중력 때문에 있는 현상이고요. 그다음 요 지표로 내리는 눈이라든지 폭포 그리고 강물이 흐르는 거 다 중력 때문이고, 그리고 얘가 흐르면서 돌을 깎아 내리는 거, 그 지표를 변화시키는 것도 중력 때문인 거고요. 그다음 요거는 그 우리나라에는 이런 지형이 없죠. 요거는 그 빙하가 있을 만한 좀 고위도 지방, 추운 지방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U자형 계곡이라 그러죠. 우리는 계곡이 다 거의 V자형이죠. 물에 의해서 깎여가지고. U자형 계곡은 빙하가 오랜 시간에 거쳐서 움직이면서 깎아내린 이런 지형이라고 하네요. 이거 피오르드 맞나 모르겠네. 뭐더라? 노르웨이. 어? 노르웨이. 아니요, 그 요런 지형을 다른 말로 U자 계곡, U자형 계곡이라고도 하고. 아, 그거 있었는데. 피오르드? 뭔지 모르겠다. 아, 뭐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 중력은 우리 주변의 자연 환경이라든지 자연 현상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중력은 또 지구상의 생물체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 중력은 생물의 구조와 펜을 잘못 선택했네. 구조와 서식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중력이 생명체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지구의 생성 초기에는 생명체가 없었고, 그죠? 좀 식고 나서 어느 정도 되면 생명체가 만들어지는데 바다에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죠. 근데 왜 바다에서 형성이 되었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맞아요. 기권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서 우주에서 날라오는 자외선이라든지 방사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호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속은 물이 보호를 해주죠. 물이 어느 정도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물속에서 생명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물속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 조금은 그 작은 생명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경계를 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죠. 전후, 좌우, 위, 아래 다 뚫려 있잖아요. 3차원 공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그 천적을 피하다 보니까 육상으로 올라온 생명체도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육상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또 많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육상으로 올라오면 최소한 아래쪽은 경계를 안 해도 되죠, 거의. 하나만 막혀도 얼마나 커. 그러니까 그런 좀 이점도 있어요. 근데 바다 생물이 육상으로 올라오면 물 속에서는 부력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쉽게 얘기하면 몸이 가벼운 거죠. 이제
중력의 느낌을 좀 덜 받아요. 위쪽으로 부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은 이제 쉽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수영을 잘하는 학생들 알 거예요. 물속에서 오히려 좀 편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육상으로 진출하면 되면 이제 더 이상 부력이 없으니까 중력을 견디기 위해서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중력을 견디기 위해서 이 단단한 골격과 이제 지탱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중력을 이기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력,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상 생명체들이 보면 대체로 골격이 좀 튼튼하고 두껍고 근육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기를 먹어봐도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뼈하고요, 족발 같은 거 먹어보면요, 뼈가 굵죠. 네. 근데 생선을 먹어보면은 가시. 뼈가 조금 그 가늘고 그죠, 약하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식물의 뿌리 같은 경우도 이게 우연찮게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땅 속으로 들어가야지 영양분을 더 많이 흡수를 할 수 있죠. 근데 얘가 인위적으로 막 땅 속으로 막 억지로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플러스 중력이 아래쪽으로 뿌리를 당겨주니까 좀 더 쉽게 아래쪽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뭐 어찌 보면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식물이 살아가기에는 중력의 도움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림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코끼리입니다. 딱 봐도 튼튼하게 생겼죠. 뼈가 굵죠. 그 친구들 중에 그 가끔씩 좀 그렇게 살이 안 쪄 보이는데 체중이 제법 많이 나가는 애들이 보면 뼈가 굵은 애들이 좀 있어요. 뼈가 튼튼해가지고 보기보다 그 체중이 많이 나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튼튼한 거죠. 저도 뼈가 굵어가지고 좀 체중이 뼈가 굵어요. 튼튼한. 보디빌더 같은 경우에는 또 근육 무게도 좀 무겁다 그러죠. 네. 보디빌더들도 체중이 많이 나가요. 근육이 또 무겁거든요. 식물의 뿌리 진짜 깊습니다. 이게 저도 예전 군대에서 한번 작업하면서 나무를 한번 뽑아온 적이 있는데 뿌리째 뽑는 거는 포기를 해야 됐어요. 결국에는 뿌리 계속 끊어가면서 이렇게 뽑아야 되더라고요. 제법 많이 내려갑니다. 중력에 의해서. 요 단계 있고요. 자, 이제 해보기 조사 토의 활동으로 교과서 95쪽에 중력은 자연현상과 생명현상에 어떻게 작용할까 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3가지 정도인데요.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 요 달이 공전하는 현상을 중력으로 한번 설명해봐라. 일단 요 고래가 가끔씩 파도에 밀려서 해안가로 올라가고 모래사장에 이렇게 탁 눕혀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고래가 죽는데 보통은요. 근데 생각해보면 고래는 일부러라도 숨쉬기 위해서 물 밖으로 주기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숨을 쉴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죽느냐? 이것도 한번 중력하고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중력이 사라지면 지구 규모로 일어나는 대기 순환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그리고 지구와 그리고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중력과 관련 있는 예를 한번 찾아보고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시간을 줄 테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깊은 생각에 빠진 아이도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얘기를 나눠 봅시다. 근데 여기 교과서에 있는 질문을 여기다가 써도 돼요? 네, 뭐 상관없습니다. 네. 자, 지구주위를 공전하는 달 같은 경우에 한번 중력으로 설명을 해보면, 그죠? 얘가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치면요, 얘가 중력은 여기 수직인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의 방향이 지속적으로 바뀌면서 지구 주위를 맴돌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힘을 주면 속도가 바뀐다 했잖아요. 요거 내가 하나 딱 기억해라 그랬잖아요. 예, 힘을 주면 뭐가 바뀐다? 속도가 바뀌거든요.
속도는 크기가 바뀔 수도 있고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이면 방향만 바뀌는 거예요. 네. 근데 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나란하면 크기만 바뀌고 네. 비스듬하면은 크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이 등속 오는 동은 특이하게도 계속해서 속도의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만 이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향만 계속 바뀌는 속도의 크기는 그대로인 이런 운동이고요. 만약 얘가 없으면 이제 얘가 없으면 달이 정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이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은 얘가 이 방향으로 그냥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의 접선 방향으로 계속 이제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전을 하면서 직선 운동하죠. 마치 그 커브 볼이 회전하면서 이렇게 가듯이 그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얘가 그 모래사장 위에 탁 올라가고 눕게 되면은 숨을 쉬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압력이 달라가지고 바다에서 압력이랑 공기 중의 압력이랑 달라서요.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그 압력 차이에 한 힘이 부력이거든요. 부력. 이게 이런 거예요. 그 물 속에서는 부력이 있죠. 부력이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고래가 이제 중력을 받기도 하지만 위쪽으로 부력을 받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떠 있으면서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위에서 짓누르는 힘은 없는 거예요. 위에서 짓누르는. 근데 이제 요 물 밖에 나와가지고 딱 모래사장 위에 있으면 이제는 부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공기 중에 부력은 뭐 고래의 무게에 비하면은 뭐 무시할 수 있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력이 일단 없어요. 그러면 위쪽으로 뜨는 방향의 힘이 없는 셈이죠. 그에 반해서 위에서 짓누르는 힘은 그대로 온전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 고래의 요 살가죽이 굉장히 무거울 거 아니야. 그 살가죽 중에 아래쪽에 있는 녀석은 괜찮은데 위쪽에 있는 녀석이 누르면서 허파를 누르겠죠. 그러면 이 숨을 쉰다는 게요. 결국에 요 배 안에 공기를 넣어가지고 부풀어 올려야지 이게 숨이 들어오는 거고, 이게 또 공기를 빼면은 이제 배를 이렇게 줄어들게 하면 나가는 건데, 줄어드는 거는 쉽겠지만 부풀어 올리게 하려면 그 무게를 이겨내고 부풀어 올려야 돼요. 근데 그 물속에서는 부력의 힘을 도움을 받았다면 여기서는 부력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이제 힘든 거죠, 숨쉬기가. 그래서 이제 질식사 하게 됩니다. 옆으로 누워 있으면 살아요. 옆으로 누워 있어도 마찬가지. 옆으로 누워 있다는 게 요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얘기한 거예요. 세워져 있는 경우에는 살 수 있겠네요. 근데 세울 수가 없을 테다. 세워 있는 경우는 옆쪽 방향이니까 괜찮을 것 같네요. 옆쪽 방향이니까 그럴 수 있네. 그러니까 대기의 순환은 어떻게 될까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사실 이게 그 대기의 존재조차도 중력이 없다면 없고요. 근데 이런 경우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우주 정거장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우주 정거장 안은 무중력 상태이지만 공기는 있잖아요. 안에 공기를 집어넣으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우주 정거장 안에 있는 공기는 대류할까요? 아니요. 안 하죠. 아까 대류가 근원적으로 부력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죠? 부력은 지구 중력 때문에 높이 차이에 의한 압력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류가 안 일어나면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 순환이 일어나야지. 사람 몸도 그 피가 잘 돌아야지 건강하잖아요. 지구도 이렇게 순환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정화작용도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중력이 이런 것도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거의 광범위하게 거의 관여를 안 하는 데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구와 생명체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중력과 관련 있는 예를 한번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그 엎드려 자는 녀석들도 중력이 작용하는 하나의 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중력 때문이지. 다른 게 중력이 잘못했네. 지금 중력 한 3명 정도가 중력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를 아닌 척하고 또 중력과 관련된 혹시 현상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기린의 혈압이 기린의 혈압이 큰 거.
아 맞네. 맞죠. 그게 중력을 이겨내고 저 머리까지 기린의 머리까지 피를 공급하려면 압력이 커야 되겠죠. 오, 어이 좋은 예입니다. 내반 하는 동안 처음 나온 예예요. 아주 창의적인 예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생각해보면 그만큼 큰 동물이 한계가 있는 거죠. 무작정 커질 수가 없는 게 네. 피를 중력을 이겨내고 피를 위까지 끌어올리려면 심장이 엄청 튼튼해야 되겠지. 그런 측면에서 무작정 생명체가 커지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괴 생명체들 엄청나게 큰 녀석들은 정말 그 중력을 이겨내고 피를 돌게 하려면 돌겠죠. 그럼 막 그런 동물들 예. 목 자르면 피가 분수처럼 나요. 그럴 수 있겠네. 피가 엄청 많이 튀어나와야 되겠네. 압력이 엄청 크네. 그거는 좀 모르겠다. 좀 뭔가 잔인한데. 중력이 앞에 있는 동물들이 커져요. 조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조금은. 아니 예. 뭐 기압 있잖아요. 예. 엄청 막 커진다는 거. 중력이 없으면 기압도 없나? 중력이 약해지는. 중력이 없으면 기압도 좀 약해지겠죠. 대기가 얇아질 테니까. 그럼 커지는 건가 이제 지금 부피가. 뭐 조금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예. 화성 가면 키 좀 클라나? 예, 뭐 또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 자, 마지막으로 또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시스템이라고 하면 뭔가 체계적인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뭔가 규칙이 있고 그죠. 체계적인 그런 개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을 시스템이라 볼 수도 있는데 그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계속 변하죠. 근데 이 변화하는 게 정말 무작위적으로 불규칙하게 막 카오스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건 아니고 다 어느 정도 패턴과 규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지만 일정한 질서에 의해서 지속성을 유지하는데요. 이렇게 일정한 질서에 따라서 지속성을 유지하는 체계인 시스템을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역학적 시스템이라 하느냐? 결국엔 뉴턴의 1, 2, 3법칙에 따라서 물체들이 운동하고 운동 상태가 바뀌거든요. 근데 이때 운동 상태인 속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힘 역자를 써서 역학적 시스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법칙이 F = ma고 거기에 힘 F가 들어있으니까 뭐 역학적 시스템 이렇게. 질문 있습니다. 예. 역학적 에너지인가 그게 이체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까? 네. 훌륭합니다. 기억력이 아주 맞습니다. 근데 네. 그 역학적이랑 뭐 같은 거예요? 그 역학적 에너지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요. 모르겠습니다. 그걸 역학적 에너지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역학에서 정의하는 어떤 에너지여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 공기저항이나 뭐 마찰 이렇게 없는 그런 것도 있는데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력만 그 물체의 물리적인 일을 할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중력이라는 어떤 힘과 관련이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이 특히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어떤 특정한 힘이 한 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정의하는 그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거든요. 그것이 포함된 에너지니까 아마 역학적 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추측은 하는데 저도 사실 그거를 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는지 찾아본 적은 솔직히 없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 하십니다.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역학적 에너지라는지 이건 저의 추측일 뿐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중력 이외에도 사실 중력만 시스템을 돌리는 건 아니고요. 중력 이외에도 전기력도 있고요. 자기력도 있습니다. 이런 중력, 자기력, 전기력 등 여러 가지 뭐가 작용해서 힘이 작용했어. force. 힘이 작용하여 시스템이 유지가 됩니다. 이 중에서 전기력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할까 합니다. 중력은 이미 이때까지 계속 얘기해왔으니까. 자, 전기력은요 원자나 분자 사이에 작용하죠.
그리고 원자를 구성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돌잖아요. 사실 돈다기보다는 존재한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긴 한데요. 어쨌든 원자핵은 전하의 부호가 플러스고요.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여서 둘이 당기는 힘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인접한 거리를 두고 존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하고 원자 사이에 결합을 하거나 혹은 원자하고 원자가 결합된 분자들이 결합을 하거나 또는 결합을 하거나 떼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 결국에 전기력으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와 분자를 다루는 학문이 화학인데 화학은 힘으로 따지면 결국에 전기력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자나 분자 사이에 전기력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에는 한 110여 개의 원자들이 있거든요. 이 원자들이 있는데 이 원자들이 또 조합되는 경우의 수가 엄청 많죠. 그래서 분자들을 이루고 있고요. 그 분자들의 조합으로 각종 물질이라든지 물체라든지 생명체조차도 이런 이제 분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형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전기력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이 영양소를 소화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이제 영양소를 분해를 하잖아요. 분해를 하는 이 소화 과정도 보면 결국에 전기력으로 떼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은 사실 전기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은 없어도요 살 수 있어요. 근데 전기력 없으면 바로 분자 간 결합이 다 깨어지게 되고요. 그 우리가 지구 위에 이렇게 땅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조차도 전기력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자의 99.9% 이상은 다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사실 제가 손을 교탁에 이렇게 얹으면요, 이 얹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99.9% 다 비어 있으니까 교탁도 비어 있고 내 손도 비어 있으니까 통과해 버려야 됩니다. 근데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맞닿은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원자나 분자의 바깥쪽이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나 분자의 바깥쪽들이 전부 다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이게 닿으면요 전자하고 전자가 맞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일죠.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99.9% 이상 비어 있어도 못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어 있는데도 보이는 이유도 되게 신기한 거죠. 비어 있는데 보이는 이유도 빛이 오니까 보이는 거예요. 빛이 반사돼서 오니까. 실제로는 다 비어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근데 다 힘이 작용하고 이제 전자기파가 반사돼서 눈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만져지고 보여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기 현상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력이 생각보다 절대적인 영향을 어찌 보면 중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중력이 없다면 혹은 지구 중력이 지금보다 약하거나 강해진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영화를 하나 소개해주면 제가 작년쯤에 봤던 좀 재밌는 영화가 SF 영화는 꼭 나오면은 좀 챙겨보거든요. 그 스페이스 비트윈 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본 사람 있습니까? 어제 봤는데. 어제 어떻게? 그 영화 채널에 봤어요. 그게 그 줄거리가 어떤 거냐면 그 지구에서 이제 화성으로 그죠? 지금 앨런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건데 화성을 식민지화 시키려고 이제 식민지화 시킨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이제 선발대로 이제 사람들을 보내는데요. 근데 그때 보낸 우주인 중에 여성 우주인 중에 한 명이 임신한 상태였는데 그걸 자기가 출발할 때 모르고 이제 화성으로 가는 도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성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면은 좀 뭔가 이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길까봐 이제 그 비밀로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는 태어나자마자 우주에서 태어나가지고 화성에서 자라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얘는 그러면 그 우주복 그런 건 없잖아요. 애기 건 없잖아요. 거기서 이제 조달을 하는 거죠. 기지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미 기지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자라고 나서 한 중학생쯤 됐을 때부터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일단 화성에서 자라다 보니까 중력이 지구보다 어때요? 약하죠. 약한 상황에서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뼈가 좀 약한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가 근데 지구에 있는 또 어떤 여학생과 또 채팅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를 만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기회가 생겨가지고 지구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지구로 와가지고
봤어? 예, 그 죽는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지구로 와가지고 얘가 그 여자애도 찾아서 만나고 그 여자애와 함께 아버지를 친아버지를 찾아서 이렇게 뭐 도망다니는 아버지 몰라요. 이런 몰랐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누군지는 밝혀집니다. 누군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거기서 보면 이제 또 뼈뿐만 아니라 이제 뼈가 그래서 약해가지고 티타늄 같은 걸로 이렇게 보강하고 뭐 이래 수술해가지고 이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또 여러 가지 또 뭐 중력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이제 지구의 중력에 적응하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다시 화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그것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화성에 사람이 거주를 하게 되면 화성하고 지구를 자유롭게 왕래하는 일은 그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그러면 또 화성의 중력 환경에 이제 적응해서 살면 인류의 이 신체 자체도 변화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외계 행성을 가려고 할 때 중력의 크기도 꽤 중요한 요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혹시 지금보다 조금 센 행성에 가거나 좀 약한 행성에 가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중단원이 바뀝니다. 주로 충돌에 대해서 다루는 운동량과 충격량 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